네, 수 있는 남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이슈가 많은데 네. 가장 교수님을 화나게 했던 이슈는 뭡니까? 뭐 화나겠던 건 많은데요. 네. 뭐지 보니까 그 종묘 있잖아요. 종묘. 네, 종묘를 김건희가 네. 개인 지인과 함께 또 방문을 해가지고 네, 원래 갈 수 없는 소방차만 다니는 전용 도로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국가유산이잖아요. 국가유산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활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CCTV도 다 끄고 그 일하는 분들도 다 다른 데 대기하게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게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몇 년 동안 자기 맘대로 그냥 국가를 네, 뭐 운영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자지우지했다. 네, 그거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만행은 파면 팔수록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 국민의 내란 불명증부터 해서 지금 네.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저께 KBS 박장범 사장의 행태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황당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기는커녕 네.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보니까 박정범 씨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대요. 그냥 뭐 본인은 잘했다고 얘기하던데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박정범 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 뭐랄까 윤석열 김건희 이 씨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영상 같이 어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렸던 KBS 박장범 사장 그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만한 파우치라는 발언을 하신 것이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장이 되시기 전에 이제 한 발언인데 박장범이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네. 통일교 쪽 그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로부터 8천만 원, 그리고 서희건설 이 본관 회장으로부터 1억 1천만 원, 그리고 서성빈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뭐 백, 목걸이, 시계, 브로치, 귀걸이 등등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에 비춰볼 때 박장범 그 당시 앵커가 얘기했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정말 조그만한 것이었구나. 네, 결국에는 사장 취임 전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결국에는 KBS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KBS를 김건희 방송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뭐 300만 원이면 고가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그게 300만 원이 고가든 아닌 걸 떠나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네. 덥석덥석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자 부인은 그 김영란법에 따르면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선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았는데 네. 그거를 조그만 파우치라는 말로 축소시켜 준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아니고 그렇게 뭐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덮어준 꼴이 된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아니 기자라고 하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300만 원의 고가의 백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네, 그렇죠. 조그만 파우치 이러면서 그게 축소시켜주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발언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뭐 아니 국민들이 볼 때 그게 300만 원짜리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박장범 사장이 어제 이 태도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관점과 시선에 맞지 않는 거죠. 뭐 공영방송 사장을 하는 사람이 국민적 시각과 맞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 물론 아니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 뭐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지금 매간 매직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파우치 대담 이게 결국엔 자리에 대한 교환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박민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연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듯한 하다가 갑자기 박장범으로 바뀌었어요. 네. 기류 자체가. 네, 그렇죠. 근데 이 계기가 바로 이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 당시 윤석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윤석열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취약점, 문제점들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고 그렇죠. 이 조그만 파우치라는 말 한마디로 김건희가 받았던 300만 원짜리 그 백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고마움을 느껴서 김건희가 혹시 자리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그런 발언이 결국은 김건희에게 도움을 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 건 분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임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고 추론이에요. 네, 그렇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알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하면 박민희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민희 그때 지원도 했었어요. 네. 인터뷰 면접 앞두고서 그만뒀거든요. 네.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말은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다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없었다고 하면 박민희라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 박정범 사장이 한 발언이 그렇게 네. 조금만 파우치라는 발언이 결국은 본인이 사장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엔 박정범 사장 권력에 아부하면서 KBS를 김건희 방송국으로 만들었는데도 창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칭찬만 해요. 비판한 게 거의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때 무슨 뭐 원유가 나온다고 막 그 네. 난리를 쳤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는 나오지도 않는데 네, 네. 그때 그 발표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때 그 뉴스만 하루에 10꼭지 제 기억으로 KBS 9시 뉴스 10꼭지면 거의 절반이에요. 거의 선전선동이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도 안 되고 아직 정확하게 정말 원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내용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보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적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언론은 항상 정부가 뭘 발표하면 그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 인터뷰도 하고 반대 의견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성 보도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 나온 원전 문제도 그래요. 원전 네. 관련해서도 뭐 체코의 원전 지금 보니까 50년 뭐 그렇죠. 계약인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최소한 이 원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손해 보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얻었어. 그럼 그 사람도 인터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뭐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냐 미래의 일이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최소한 뉴스에서는요 반대 입장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라도 인터뷰를 했었어야죠. 네. 그런 내용 없고 칭찬 일색이에요.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 네. 그러니 김건희 방송, 윤석열 방송이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계엄에도 관계가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계엄 발표 날에 KBS 기자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리고 계엄을 사전 인지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더니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원래 퇴근했던 사람이 다시 출근을 해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윤석열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 국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국무위원들 중에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10시에 방송하기로 돼 있다. 네. 이거 비상계엄 선포문 발표하러 가야 되니까 나 간다. 네. 그리고 나와버렸다잖아요. 그거 들으셨죠? 네. 윤석열이 그랬다는 얘기. 네. 그러면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미 발표할 걸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최소한 윤석열이 그렇게 10시에 그러니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에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얘기했다면 네. KBS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방송사가 미리 방송할 거 준비하지 않았고 갑자기 방송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토마토도 방송을 하려면 미리 다 계획하고 PD들도 오고 작가들도 오고 진행자도 오고 출연자도 오고 이러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어떻게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KBS가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 당일날 저녁에 최재현 당시 통합 뉴스룸 국장이 보도국장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어요. 그 시간에. 이례적인 현상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네.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퇴근했다가 다시 올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네. 급박한 속보를 내야 될 때 이럴 때만 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언론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 발표 전에 10시에 KBS 방송에
뉴스가 생방송 예정돼 있다고 한 말과 네. 그다음에 실제 이 뉴스 통합룸 기자 통합 뉴스룸 국장이었던 최재현이 다시 출근한 부분 네. 이 부분을 보면 KBS가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그 노조에서는 이걸 상당히 크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KBS가 과연 내란과 동조한 부분은 없는지 하는 네. 부분에서 특검이 수사를 할 필요는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내부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아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체코 원전 2기 수주 26조 원의 수주를 하면서 네. 그때 뭐라고 KBS나 각종 언론들에서 그랬냐면 네. 우리 대한민국 원전의 첫 유럽 진출 그렇게 성공이다.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굴욕 수주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나고 나서 최근에 밝혀진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수익의 대부분을 또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뭐 다른 지역은 못 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원전 사업의 지역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투자를 못 하고 진출을 못 하게 막아놨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나 의견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함께 내보내면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원전 수주를 이제 치켜 세운 앵커 멘트를 네. 박찬법이 직접 썼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뭐냐면 네. 당시 앵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KBS 앵커를 하고 네. 있었는데 앵커 멘트는 보통은 앵커들이 써요. 기본적으로. 방송 시작할 때 끝날 네. 때 네. 보면 앵커 멘트를 하잖아요. 네, 오프닝 멘트, 클로징.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는 대부분 앵커들이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JTBC도 다 그래요. 네. 손석희 사장이 할 때도 손석희 사장이 직접 썼었어요.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용기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네. 당시에 원전을 지켜 세우는 앵커 멘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쓴 거 아니냐. 원전 수준의 찬양 수준의 그런 멘트를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마치 엄청난 성과를 낼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냐 얘기했더니 네. 그때 박정범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나도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뉴스의 앵커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네. 어느 한쪽으로 정부 발표만 듣고 그 발표 그대로 할 건 뭐하러 앵커를 합니까? 기자를 왜 하고요? 네. 홍보부예요? 홍보부서냐고요? 네, 무슨 그렇죠. 자기가 무슨 국정홍보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언론이라 함은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어느 정도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살펴서 앵커멘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균형감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근데 박정범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이런 말만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그게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의 의견이 있으면 양쪽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균형 잡히게 앵커 멘트를 써야 되는 그러지 못한 부분 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본인은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자로서 기본적 사명감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생겨요. 네. 기자는 항상 의심의 눈초로 쳐다봐야 되고요. 그렇죠. 뒷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취재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앵커 멘트를 해야죠. 네, 사실 KBS가 한때는 조선중앙 TV가 네.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선전선동을 자행했다 그렇게 보는데 또 하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 준비하겠다는 임기 보장 주장입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KBS가 이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법적 조치를 줄소속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다 회사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위헌 심판이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위헌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개정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 된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박장범 입장에서는 네. 자기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송을 벌려가지고 물론 네. 근데 저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KBS 3개월 안에 지금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절차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뭐 아니 예전에 기억나세요? 정현주 전 사장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정현주 전 사장도 소송을 했는데 네. 이미 바뀌고 한참 뒤에 2년인가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가.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벌기용이고 네. 자기 정당성을 좀 더 만들어 보려는 시도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이게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헌재 이걸 한다 한들 법적으로 국회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까지 끝내고 나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개정안을. 네.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죠? 전혀 아니라고 보고 박장범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를 연장해 보려는 꼼수인데 그 꼼수 자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박장범 사장이 나가면 KBS 체제 자체가 흔들릴 텐데 네. 이제 차기 사장을 국민 추천위에서 뽑잖아요. 네. 전망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명의 국민들이 네. 직접 인터뷰해서 좋은 사장을 선출하고 뭐 후보들이죠. 후보 3명을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박장범처럼 특정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공정한 생각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잠시만 여기서 최민희 그 위원장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수민 뉴스 안녕하세요. 인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우리가 방송 관련 KBS 박장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정면 의원이 쪼만한 파우치 인터뷰 희대의 아부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박장범 앵커 시절에 사실 그렇게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이 됐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 자그마한 파우치, 그러니까 김건희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공영방송 앵커로 김건희에게 각인되어 김건희에 의해 사장이 된 게 아닌가 네.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노정면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장범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의 평가는 편성 자유 침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편성 침해입니까? 그러면 KBS 사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게 했겠죠. 그게 침해라면. 네. 그리고 KBS는 늘 거기가 국가기관 방송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 때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본인의 잘못이 지적되는 순간에는 꼭 뭐 방송의 자유, 편성의 자유 운운하는데 편성의 자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의 자유가 아니에요. 네. 방송국이 편성을 자유롭게 하게 만든 것은 사장 편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제작자들이, 기자들이, PD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께 봉사라고 둔 게 편성의 자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계엄 의혹 관련 좀 여쭤볼 텐데요. 박 사장이 KBS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이 좀 있잖아요. 방송 준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예. 워낙 많은 사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해서 면피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전 단수부터 이상민의 쪽지 단전 단수 네, 봤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부터 많은 의혹이 있고 네. 그리고 KBS의 주요 보직에 있는 자가 네.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네. 윤석열 그 방송 편성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등등 의혹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의혹을 저희는 당연히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 역시 상설특검이라도 요구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계엄 발표 날에 KBS 기자가 대통령실에 있었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조사 여부도 제시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뭐 설득력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일단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네. 다 그 36개를 합니다. 네, 부정을 한다. 근데 그거는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상민도 네. 그렇고 단전 단수 관련하여 네. 저 멀리 책상 위에 쪽지가 있는 거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한덕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국회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게 CCTV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장범 사장도 그렇고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뻔한 거짓말, 뻔한 둘러대기, 그러다 거짓말이 밝혀지면 험악한 표정을 짓고 네. 국회 나와서 감정 표현을 자제없이 하고 네. 이게 일종의 패턴입니다. 부인하고 네. 화내고 대들고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결국에는 박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기 끝까지 가겠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정확한 표현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단정하고 네. 뭐 단정을 하고. 단정하고 헌법 소원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검토를 하겠다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데 그 2000년에 저희가 방송위원회를 만들면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2000년에 DJ 네. 때. 통합방송법. 그때는 부칙에 이사 그리고 사장까지 3개월 내에 교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사장이 예. 들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 방송법에서는 사장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장범은 대상이 아니에요. 소원을 하더라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국힘의원들과 티키타카 하는 것은 네. 국힘의원들이 그래봤자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네. 새 이사회가 박장범을 사퇴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인데 네. 그건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예, 왜냐하면 2000년에 방송법이 제정되고 나서 박권상 사장이 네. 사장이었는데 다시 사장에 재임되셨어요. 평가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 공영방송 사장들은 진짜 평가가 시작되는 건데 네. 어제 박장범 그 사장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짓 해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짓임이 밝혀진 게 네.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고. 예, 예를 들면 사장 될 때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그 경영 계획서에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수신료 통합 징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김영 간사가 경영 계획서를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수신료 통합 징수의 통짜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밝혀지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면 당황하고 그럴 텐데 잠시 당황하더니 착오가 있었다 이 정도로 넘어갔죠. 네. 김현 의원은 계속 추궁하셨고요. 추궁했고, 예. 사실 어제 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장님 말씀을 좀 가로막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만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네. 이진숙 씨는 그러려고 나온다고 봅니다. 그걸 가로막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계속 저항하려고. 나는 보수의 여전사다. 이거를 그 극우적 지지자들에게 나오려고 돋보이려고. 네.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게 네. 일상화돼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제지하고 합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네. 뭔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장범은 보수의 전사로 부각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같이 이진숙과 어제 보니까. 네. 본래 박장범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본래 나온 그렇지 증언 않았군요. 중에는 네. KBS 감사가 네. 사장 되기 직전에 박장범을 만났는데 네. 이제 윤석열도 어려워졌으니 잘해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감사실과 관련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저쪽 분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쪽 사람 사전에 특징이다. 사장 되기 전 혹은 뭐 되기 전에는 뭐 좀 중립적인 척하다가 네. 완전히 돌변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래놓고 바꿨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본인은 그냥 김건희의 사람, 김건희가 내려보낸 사람이 버렸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그리고 박장범 사장은 민주당 쪽에도 이런저런 로비를 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네. 그런 게 모두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박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력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실력을 평가받아라. 예, 실력 있다. 이 사람이 KBS에 필요하다. 그럼 무엇보다 KBS 구성원들이 이 사람 재임시켜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뭐 7, 80% 아니니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정치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사장하고 나면 딴 거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예. 여기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까지 좀 거들었는데 이 민주당이 이진숙 체제가 싫어서 위원 추천 안 한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네. 방송 장악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지금 저희 과방위의 시대적 과제가 방송 장악 잔재를 일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네. 부분만. 네. 예, 결국에는 이제 방송 3법 마무리되면서 방통위 개편 앞으로의 이제 추진 방향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최민희 의원님 이야기 같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텐데, 이제 방통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어제도 논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나와가지고 계속 논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그냥 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좀 계속 뭐 이렇게 반발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어차피 방통위원장 오래 못할 거라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쫓겨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지자체장 출마를 하든 네.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 국민의힘에서 뭔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시도. 네. 그러니까 결국 소위 이제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본인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박충건 의원 아까 같은 질문인데 민주당이 이진숙 체제가 싫어서 위원 추천 안 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그 위원장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를 지금 본인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 바뀌었는데 임명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 3대2 구조잖아요. 방통위가 5명이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그 3명 중에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 임명을 하고요. 1명은 여당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3대2 구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3대2 구조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더 많게 돼버려요.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걸 그럼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대통령 임명할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왜 임명 안 하냐고 얘기하는 이 박충건 의원의 얘기가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면 깨끗하게 끝나요. 그러면 대통령 임명하죠 당연히. 네. 근데 물러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대통령한테 왜 임명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최민희 위원장이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가 제 임기를 7개월, 7일 동안 묶어놨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예전에 민주당에서 네. 추천을 해서 왜냐하면 야당 추천 몫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2명밖에 없었어요. 방통위 위원이 2명밖에 네. 없어서 2명이 다 어디서 추천한 사람들이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당, 야당 2명, 그러니까 야당이 2명이 추천 몫이 남아 있었고 여당 당시 국민의힘도 1명이 추천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1명을 민주당이 뽑아서 그래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대통령은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고. 네, 네. 근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추천을 임명을 계속 미뤘어요. 아니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국회 추천목 의원을 추천해서 넘겼는데 임명을 안 해주는 거면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보통은요 여기 방통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네. 국회 추천 몫이 있으면 네. 행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네. 의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명하는 거예요. 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근데 그걸 임명 안 하고 7개월 7일 동안을 임명을 안 했던 거예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임명 안 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민희 의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윤석열이 임명 안 해가지고 국회 추천 몫이 무산돼 버렸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이건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도 있습니다. 네. 그 방통위 방송사 상대 소송에서 22전 22패 사실 전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홀로 소송 계속 하고 있어요. 항소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이 행태가 네. 국가 세금을 그냥 낭비를 하는 거예요, 막. 아니 일단 처음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징계한 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방심위를 내세워 가지고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내세워서 징계를 막 했잖아요. 네. 이걸 다 이제 방송사들이 억울하니까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네. 22전 22패예요. 모든 게 다 졌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돈만 해도 이거 보니까 5천 몇백만 원인가? 네, 5억 소송 잠깐만 여기 나왔네. 방통위가 2024년에만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썼대요. 그렇죠. 5억 아니, 6천만 원. 방통위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송비가 있는데 그 네. 비용을 다 써가지고 네. 기름값 또 다른데 사무용품 쓰는 거 이런 거 다 줄여가지고 지금 소송 비용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졌으면 더 이상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소송을 해. 그럼 또 다른 데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국가 세금이라니까요. 그래놓고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선임한 그 변호사가 네. 제가 듣기로는 이진숙 씨와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재판인가 어디에 무슨 변호를 했단 분인가 정확하지 않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진숙과 연관이 돼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소송을 또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전수인 변호사님 생각해봐. 변호사들이 내가 예를 들면 내 개인적 변호를 해준 사람을 내가 어디 기관장인데 그 기관에 변호를 맡겼다.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썼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아니 22번을 졌으면 이제는 정말 미안하다 방송한테 사과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죠. 그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결국에는 그 대통령과 네. 방통위원장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과 함께 사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이준석 위원장 임기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앞으로 이제 방통위 정상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일단 먼저 방송 3법이 통과돼서는 이준숙의 임기가 중단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 3법이 아니라 방통위 설치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개편법. 방통위 설치법을 네.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최민희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셨는데 네. 과방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송 3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네, 다. 네. 이제는 방통위를 바꾸는 법안, 그렇죠. 방통위 방통위 설치법, 개편법. 예, 네. 개편법. 요걸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 하나는 그 과기부에 방송 관련 업무가 넘어가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예전에 박근혜가 미창부라고 아세요? 미래창조과학부인가? 네. 이거 만들면서 방송 업무의 일부를 과기부에 넘겨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케이블 방송 관련된 거, 주파수 판매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인데, 네. 요거는 이제 방송이니까 방통위로 넘어오고 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시청자 미디어 위원회 이건 가칭인데 시청자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5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9명으로 늘리고 지금은 5명이 다 상임이에요. 근데 이걸 3명만 상임으로 하고 6명은 비상임으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진숙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조직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 미디어위원회로 바꾸는 순간 방통위에 있었던 모든 인력들은 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임명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임기가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준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방통위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통위 설치법,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 바뀌어서 시청각 미디어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네. 조직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준숙도 물러나게 되고 조직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방송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한 곳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준석 개인으로는 뭐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수사 받고 대해서도 있잖아요. 네, 수사가 네, 정확히 잘 네. 진행되기를 바라네요. 네, 오늘 수익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